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현장 검증이 진행된 그날 대구발 통신 및 신문 기자들은 김금식 씨의 깜빵 동료들 말을 인용, 김 씨가 범행 당일 출소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드러나 그날 사건 수사에 혼선을 가져오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물고 들어가면서 부산신문과는 달리 파문 속의 현장 검증이란 제목으로 짙어가는 의혹을 부각시켰다. 대구교도소 측에선 이날 여광석 교도는 정문 교도였고 기결수 감방은 홍원식 교도가 맡고 있었으므로 기결수를 여교도가 불러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검찰을 반박했다. 이렇게 되자 그때까지 검찰 측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부산신문들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신보는 6월 13일 사회면 머릿기사로 확대되는 파문, 김근식의 출소 여부를 취급하고 엇갈리는 양쪽 견해를 대등하게 소개했다. 이제 사태는 하나의 작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었다. 검찰의 논리는 김금식 씨의 1일 불법 출소에 그 바탕을 두고 전개되고 있었다. 불법 출소는 말하자면 논리의 구조물을 떠받들고 있는 주춧돌이었다. 이 주춧돌이 뽑혀버리면 범인 입증의 논리 구조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었다. 검찰로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됐다. 14일 김태현 검사팀은 김금식, 정대범, 최영욱 씨를 데리고 대구 교도소로 올라갔다.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김금식 씨는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불법 출소의 과정을 훌륭하게 솔선해서 재현한 것이었다. 그 연기는 너무나 완벽하여 취재기자들의 의혹까지 풀어줄 정도였다. 부산 두 신문의 의심스러워하던 태도도 바뀌고 말았다. 국제신보와 부산일보는 다음날 이번엔 화살을 대구 교도소로 돌렸다. 김금식의 불법 출소 사실은 재확인되고 대구 교도소 측의 알리바이 조작이 탄로났다는 것이었다. 김 검사는 대구 교도소의 알리바이 조작이 드러난 이상 관계자를 전원 입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뒤 김 검사는 대구 교도소의 교도관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당시 부산 문화방송 기자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강남주 씨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의 현장 검증에서 피의자들끼리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구 교도소 측에서 불법 출소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오자 이 느낌은 의혹으로 변했다. 그러나 김금식 씨가 대구에서 제 발로 불법 출소를 재현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내가 잘못 생각했겠구나 라고 했다. 사형을 각오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김금식 씨는 행동으로서뿐 아니라 신념에 찬 대사로 검찰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나는 약한 교도관을 위해 불법 출소 사건만은 완강히 부인했으나 증거가 드러난 이상 발뺌할 수도 없다. 나는 이제 생에 애착이 없는 사람이다. 그나와 그 가족에게 죄송할 뿐이다. 무고한 전 씨가 잡혀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다. 죄를 뉘우치고 짧은 시간이나마 사람답게 살고 가고 싶다. 지금 심정은 후련하기만 하다. 교도소에 들어온 뒤부터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 정대범 씨도 김금식 씨에 못지않게 초연하게 말했다. 의심받을 정도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데 라고 설영우 기자가 묻자 명언들을 쏟아놨다. 나는 이미 죄를 뉘우치고 있다. 사형도 각오하고 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보니 이제는 웃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이 무죄가 되는 경우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나는 그들을 죽이겠다. 그들은 어린 나를 이용해 욕골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발뺌하려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옆에서 맨정신으로 듣고 있어야 했던 최영욱 씨는 대구행 열차 안에서 부산일보의 검찰 담당 안병규 기자와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다. 문. 왜 범행을 부인하는가? 답. 외삼촌인 내가 그날을 죽일 리 없다. 문. 그래도 자백을 했다는데. 답. 검찰이 아닌 모처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 문초에 못 이겨 자백했다. 문. 다른 범인들을 아는가? 답.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그나 아버지와 나 사이가 좀 미묘하니까 얽어두는 것 같은데 공판정에 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 내가 무죄라는 알리바이가 다 있다. 법이 살아있으니 무죄가 될 줄 믿는다. 문. 금식이와 대범이가 왜 당신을 끌고 들어갈까? 답. 제 놈들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저들이나 죽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대구 달성동의 술집 부엉이 집 현장 검증에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씨가 연기를 거부하고 살인 모의를 이런 술집에서 할 수 있나 라고 냅다 소리쳤다. 그러나 아들뻘 되는 대범 씨가 조그만 새끼들을 꿰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놈이 무슨 거짓말이냐고 대들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최 씨는 수갑찬 손으로 신발을 벗어 그를 후려쳤다. 김금식 씨의 진술이나 검찰의 발표를 종합하면 그나 살해 조직의 괴수는 박영태 씨로 돼 있었다. 박 씨는 김금식 씨를 불법 출소시킨 장본인이며 범행 계획의 주모자이고 계획에서 실행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한 막후 실력자였다. 그렇다면 모든 의문은 박 씨를 붙잡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었다. 불법 출소 여부의 시비가 검찰 측의 승리로 일단락되자 기자들은 박영태 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무리를 빚었다 하여 대구교도소 소장을 전주교도소장으로 좌천시킴으로써 일반인들에게까지 불법 출소의 진실성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으나 부산지검 출입기자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하진 못했던 것 같다. 6월 18일 부산일보는 박영태 씨가 밀수품 운반책으로 부산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크게 보도했다. 그는 무기를 갖고 다니며 수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이 신문은 사회면 머리에 또 근하 사건 관계 기사를 올렸다. 김윤군 차장검사가 근하 살해의 동기를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이러했다. 박영태와 김기철은 밀수 특공대원으로 근하 아버지와 한패였으며 그나 아버지가 몫을 나눠주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 김, 최 등 세 범인들은 정대범이 범행에 실패할 경우 살인범으로 몰아 죽일 계획도 짰다. 다음날 검찰은 공소장을 발표했다. 이 공소장에서도 검찰은 기철 씨와 박영태 씨가 김용선 씨의 밀수품을 몇 차례 운반해 줬으나 배신당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김용선 씨는 부산일보에 문제의 기사가 난 그날 검찰을 찾아가 이 범행 동기에 납득이 안 간다고 밝히고 최영욱 씨가 아들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문제는 피살자 가족의 명예와 관련되는 만큼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뒤에 밝혀지겠지만 박영태 씨와 김기철 씨는 김용선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은 밀수에 손댄 적도 없었다. 김용선 씨가 밀수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서윤학 변호사는 그런 말이 공판 중에도 자꾸 나와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도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지막지한 명예손상이었다고 했다. 아들을 잃고 밀수꾼의 누명까지 뒤집어 쓴 김용선 씨나 그 가족의 원통함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만약 부산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범행 동기를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검찰 강도는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지은 셈이 된다. 형법 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망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물론 이 조항은 예나 지금이나 사문화된 지 오래지만 김용선 씨의 경우에는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의 공개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한 극단의 사례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김윤근 차장검사는 부산일보에 문제의 기사가 난 다음날 일부 신문에서 김용선 씨가 과거에 밀수를 했다고 공소장에서 단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아들마저 잃은 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라고 검찰 입장을 해명했다고 보도됐다. 따라서 이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가리기가 어렵다.